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경기도 어디 멀리서 왔다면서요? 오늘? 예, 오늘 가평에서 서리가 내린 가평 앞들을 보다가 왔습니다. 자, 지금 뭐 일단 그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30 예. 며칠 남았죠 지금? 예, 34일. 네, 34일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지금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이제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점심시간에 네. 0%대 후보들 네. 중에 한 명인 네. 우리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와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밥값은 제가 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좀 궁금할 텐데 후보 단일화가 지금 잠시 중단됐었잖아요. 네. 이 시간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전 내내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측의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오전에 두 차례 정도 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를 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는데, 이런 사과도 안 받아들여준다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상호 공보단장의 기자 간담회, 방금 전에 점심시간에,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문 후보가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당시 전화를 받을 때 안 후보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거는 아직 그 안 후보께서 그쪽 캠프 대변인한테 전달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민영 대변인 통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종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자간담회를 방금 마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예, 관련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오늘은 두 후보가 직접 전화로나마 통화를 했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안철수 후보 쪽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 상태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면은 금방 알았다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상당히 뭔가가 찐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그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근을 하면서 캠프로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이제 득달같이 막 달라붙어서 어제 단일화 협상 중단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별로 답변하지 않고 가서 뭔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 뒤이어서 곧바로 그 4층에 그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직접 와가지고 그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그 밝힌 연장선에서 문 후보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인지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좀 따뜻한 커피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 시간의 일정은 뭔가요? 안 후보는 아마 지금 비공개 일정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 아마 몇 개의 언론사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문 3개, 방송 하나. 이렇게 인터뷰를 아마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거나 뭐 이런 상황을. 왜 비공개 일정이 공식 일정에 속하에 있지 않나요? 그 언론 인터뷰는? 언론사 인터뷰를 공개하고 진행하지는 않죠. 해당 언론사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스케줄 자체는 공식적으로 네네네. 나오죠. 아니요, 스케줄 자체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죠. 언론사 인터뷰 일정은 되게 알리지 않고 추진하죠. 예. 왜냐면 알려지면 딴 언론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딴 언론사에 알리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장유선 기자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랑 하는 건 아니네. 제가 그래서 항의를 했죠. 왜 우리랑 안 하냐 항의를 했더니 곧 잡겠다. 곧 잡겠다. 네. 그럼 우리는 문재인 후보나 다른 박근혜 후보와의 인터뷰 일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내일 오후 2시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예, 정치부 야당팀 기자들이 총 출연하는 열린 인터뷰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그렇죠.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열린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데요. 아마 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부부 동반 인터뷰를 예, 네네, 예, 김정숙 여사도 함께 다른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오마이뉴스를 위해서. 그렇게 부부 동반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후보 등록한 이후로. 예. 왜 오마이뉴스를 택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 그리고 정치팀장의 예, 그렇죠. 정치팀장의 섭외력.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기가 막힐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농성하다시피 해가지고 따낸 인터뷰라고 할 수 있죠. 바쁜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실 언론사 인터뷰 1시간씩 빼주는 게 그렇게 뭐 요새 같은 자기네들은 전쟁이잖아요. 선거는 전쟁 시기에 이렇게 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긴장 국면이기 때문에 막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돼서 약간 걱정스럽긴 하네요. 과연 내일 그 시간에 무슨 할지. 네, 그 시간에는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치부장의 영향력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것을 이따가 또 분석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와이파이가 안 됩니까, 여기? 안 됩니다. 좀 체크도 좀 해보고 있으세요. 자, 김원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태 씨는 이제 여론조사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여론조사가 이제 지속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재인, 안철수의 지지도에 대한 지금 신경전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 몇 개 언론에서 문재인이 역전했다. 예. 이런 조사가 나오고 예.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진행되는 대선 여론조사를 볼 때 이 독자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일단 예. 기본적인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론조사가 좀 이제 변화가 있는 상황이죠. 한동안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경쟁력 부분에서도 앞서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앞서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새 이제 이런 흐름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하는 조사기관들도 그렇지만, 상당수의 여러 주요 조사기관들 데이터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하나의 추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이게 지금 정말 누가 나와도 이기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누가 나오면 또 한쪽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냐.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은 문재인, 안철수 사이에서 안철수가 다소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문재인이 역전해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제 흐름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 또는 전통적인 민주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동안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는 많이 유입돼 있었는데, 보면 이제 호남이라든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라든지 이런 또 화이트 칼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민주개혁 성향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유권자층. 이쪽의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로 결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의 안풍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20대라든지 이런 이 서울 지역의 이 수도권 지역의 20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을 꽤 오랜 기간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2008 촛불 집회 때에도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호감 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던 층들인데 이쪽에서만 이제 안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어떤 집단별로 계층별로는 문 후보가 결집시키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말이죠. 예. 지난 이제 며칠 전에 안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아마 그 시점부터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떤 계기,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른바 단일화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이제 어차피 누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한 쪽이 보통 손해를 보는 게 단일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단일화에 응하면 결국 너는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흐름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약한 쪽이 쭉 빠지는 건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사실 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뭐냐면
물론 전문가들끼리의 이건 논쟁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그동안 안 후보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일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 시기는 일치하지만 단일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원칙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 쪽이 빨려 들어가는 게 더 원래는 맞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안 후보 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 프레임에 의한 약자, 상대적인 열세 후보가 빨려 들어가는 이 현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시각상에서 이미지상 문재인 후보는 왠지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고 안 후보는 좀 불안정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지도가 흡수가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거는 원래 지도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안 후보의 캠페인이 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캠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내놓은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이제 정책들을 내놨다. 뭐 부산에 에서의 몇 가지 공약이 이제 부산에서 좀 비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정책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캠프의 불안이 실제로 결 캠페인이라는 게 뭐냐면 안 후보는 자신의 불안함을 극복하는 게 캠페인의 주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캠페인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후보 쪽의 일부에서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역선택 예.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이 예. 앞으로 상대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예. 문 후보를 예.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역선택의 피해를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역선택하니까 또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사실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 역선택이 이 대선이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가 한쪽을 딱 쓰고 예, 그런 식의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생각이지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역선택이 일어난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 지도가 그럼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박근혜 후보 지도는 대략 한 45% 안팎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의 지도가 올라가는 게 마치 박 후보의 지지층들이 역선택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자, 조금 이따 더 얘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제 이제 후보 중단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고 이런 배경에는 뭔가 최근에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안철수 쪽에 불리하게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신경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지 않나요? 안철수 캠프가 단일화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의 핵심이 여론조사 때문이다. 이렇게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겠죠. 내부적으로 볼 때 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좀 약간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뭐 문재인 후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설파하는 얘기들과 실제로 당 관계자들 혹은 당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하고 다니는 얘기들, 뭐 이런 것의 어떤 불균형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캠프의 구성을 보자면 안철수 캠프는 안철수 후보가 결심하면 캠프 전체가 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문 후보의 입장도 있지만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밸런스가 불균형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안철수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거론하는 것이 이제 양보론 문제이지 않습니까? 양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양보론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3, 4일 지나면 네, 스스로 양보할 것이다. 이렇게 한 의원이 그렇죠. 한국일보에다가 얘기했고 한국일보가 그걸 이제 보도했죠. 네. 그것이 이제 안철수 캠프를 자극했다. 그렇죠. 얘기죠, 예. 양보론이. 그 본인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언론엔 다 나왔죠. 오늘 중앙일보도 보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목희 기획본부장인데 이목희 기획본부장이 그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장윤선 기자가 보기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참, 네? 글쎄요, 그,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 들은 사람 우리가 만나봤어요? 복수의 기자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럼 뭐 한 거네요. 했다 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문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 1시 반에 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그러면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대신 사과할 테니 나의 진심을 받아다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목희 의원이 했으면 그냥, 내가 했다. 근데 그거는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냐. 꼭 그거를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듣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 이목희 의원이요. 글쎄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전화를 걸면 끊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런 건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보다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 당을 장악하고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그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단일화 협상 이후에 한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양측이 정말 시너지를 내서 이번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 수 있겠냐. 그것에서 좀, 신뢰를 갖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정직하게 또 원칙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당 조직과 주변에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보이니까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여론조사 단일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론조사 100%로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참여 경선을 반영한 선거를 무위로 돌리는 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만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국민참여 경선을 하면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되고 또 모바일 경선을 하려면 또 모바일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 자 우리 100만 당원 모았다 부터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쪽은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이라는 어떤 조직이라는 이게 실체가 있지 않은 캠프지 않습니까? 무소속의 한계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놓고 하자고 하면 이게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자체가 자기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말이죠. 이제 의문점은 설사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성 전화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우리 일시 중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뒀을까요? 왜? 그러니까 뭐 전화로 후보자 간의 전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전화해서 문 후보한테 아니 왜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 못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참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후보들 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가 개별적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팀 안에서 지금 뭐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뭐 쭉 다른 분야별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협상팀 내부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희 비서실장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의 내용의 핵심은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 기자들 만나서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양보할 것 같은데 등등의 얘기를 흘리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문재인 후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알리고 문재인 후보 스스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당이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단일화 이후에도 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것이 사실 협상 자체를 어떤 먼저 판을 깨버린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적 열망인데 말이죠. 야권 단일화가 먼저 판을 깨는 것에 대한 위험,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것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저변에는 정리될 수 없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문제를 문재인 후보가 잘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내부를 잘 단도리도 못하고 잘 풀지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잘 풀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일시 중단이 결국은 당보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을 좀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관계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계속 이런 이미지를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당 관계자들이 따로 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 이걸 좀 해소를 해달라. 이런 차원의 메시지라고 안철수 관계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관계자가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건 장윤선 기자한테만 보낸 건 아니겠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순탄할 줄 알았고, 막 TV 앞에 나와서 악수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협상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결국 쭉 지켜보셨을 텐데, 김은태 평론가께서 지켜보셨을 텐데, 결국 이렇게 일시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은 게, 어느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다 불리한가요? 이거는 유불리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큰 흐름에서 보면, 아까 이제 장윤선 정치부장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깨는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왜냐면, 그거는 뭐라 그래도 이제 협상을 하다가 거의 일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도 사람들도 좀 난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후보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예를 들어서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게 상당히 그걸 이슈화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단일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후보 등록 기한이 꽤 한 보름이나, 22, 3주 정도 남았다 할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어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사실은 후보 등록인데, 후보 등록을 지금 이 시간 남겨놓고 사실상 단일화 협상을 깬 거는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저는 안철수 캠프에서 얘기하는 그런 설명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실제로 한 열흘 앞두고 이 단일화 협상을 깰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 언론은 이렇게 무리가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협상을 일시 중단시킨 게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결속을 시키는 그런 걸 유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지는. 그거는 이제 정말 이거는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안 후보 캠페인을 굳이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자면, 이거는 안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안 후보의 캠페인 담당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안 후보가 그동안 보여주는 걸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안 후보가 똑똑하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밉상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항상 보면 매우 정확하다는 거죠. 뭐 시기도 너무 잘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과연 그동안 안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가 있었나. 안 후보가 국민들을 대변해서 정치를 바꾸라는 얘기는 분명히 해준 건 맞지만 안 후보가 스스로 일반적으로는 대선 캠프가 보여야 정책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 후보의 개인 매력 이런 게 돋보이는 캠페인은 오히려 없었다.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긴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감을 불어넣는 이런 어떤 전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캠페인의 단점과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못 보여준 캠페인을 사실 그동안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또 안정성을 못 보여주는 소재로 긴장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예컨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안철수 캠프의 이 선택이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다시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안철수 씨가 선언을 한 게 그때가 한 3, 4일 전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오마이뉴스 그 헤드라인이 민주당은 초긴장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가 지지도가 서서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의 민주당의 표정은 어떤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사실 민주당 내부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 후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개혁적인 의제를 내놓고,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막 크게 앞서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을 해서, 새누리당이 38% 정도 되고, 민주당이 36%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부의 전략 관계자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30% 지지율이 30% 이상이 넘고 35%를 넘어가면 이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번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 당 지지율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넘어가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이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단일화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긴다면 우리가 이제 정권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결집한 상태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도 상태라면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이다.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마음을 안철수 후보 측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민주당이 정작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안철수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아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안철수를 이기는 게 목표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이게 무슨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협상이 될 수 있냐,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시 중단 사태가 됐을 때, 이제, 문재인 캠프의 기자들이 있을 거고, 또 안철수 캠프의 기자들이 있을 텐데, 양쪽 기자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황당하다였나요? 아니면 뭐였나요?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유민영 대변인이 이번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안철수 캠프 기자들은 좀, 헉! 하는, 정말? 왜 그러지?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의 다들 아시잖아요. 캠페인 포스터. 그 포스터 문제를 지적하면서, 백원 의원이 그거를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인이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쭉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고스란히 민주당에 전달이 됐잖아요.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와 관련해서 우상호 공보단장이 트위터에 RT 하면서
좀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좋아요도 누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럼 못 눌러야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이제 폭소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대응이나 네. 반응이 좀 너무 너무 예민한 게 아니냐? 감정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깨, 이 중요한 협상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이 사실은 많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단순하게 뭐 세 가지 이유를 포피적으로 들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슈는 그 세 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런 관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상당히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싸 분위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민주당 덫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직시를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맨날 그 새 정치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런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구태 정치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준 거 아니냐. 뭐가 새 정치냐 이런 비난에 계속 쏟아내고 있죠. 네. 자, 이제 우리 누리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 포털이나, 오마이뉴스 사이트나 여러 곳에서 좀 댓글을 통해서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김원태 평론가. 근데 이러한 사안이 말이죠. 설사 나중에 이제 봉합이 되어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보여주는 게 이 본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은데요. 이제 나쁜 영향력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이제 좋은 영향력이랄까 뭐 이렇다면 단일화 논쟁을 하고 있었어? 협상을 하고 있었어? 다시 한번 국민들이 그래 단일화 협상하고 있었구나 주목을 한번 해보는. 왜냐면은 뭐 단일화 한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좀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였는데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선에서 이러한 모습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이게 저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단일화 중단이 상당히 문제인 게 저는 사실 안 후보 쪽에서 어필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고질적인 네거티브, 항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욕하고 기세 올리고 이런 부분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또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선거가 그렇다. 원래 정치다 이게. 원래가 이게 정치인데 무슨 소리냐. 이래서 하다못해 미국은 안 그렇고 안 그런 나라가 뭐 얼마나 있겠냐. 원래 정치라는 게 상대방 비판하고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이제 그동안의 어떻게 보면 캠페인 문화 자체가 상당히 네거티브 일변도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능하죠. 기자들과 어떻게 보면 기자들을 접촉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여론을 퍼뜨리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의원들도 많으니까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을 이해해도 이 결과는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지금 저도 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감정이 이제 치닫는 거예요. 뭐 거의 이제 뭐 서로 욕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 결과는 실제로 본선에 있어서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단일화가 돼도 이탈표가 상당히 커지게 됐다라는 이제 이 직접적인 이 감정적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의 파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아니면 일방적인 양보 이 두 가지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판이나 여론조사.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사실 여론조사 단일화는 제가 2002년도에 그 와중에도 이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가 비판을 많이 당했어요. 왜 너는 산통을 깨냐. 그렇지. 그러나 그건 지금에 와서는 전 국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단일화나 옳지 않다. 그때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뭐 모든 걸 떠나서 여론조사 단일화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노정 단일화 때도. 그 산통을 깨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10년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예요. 2002년도에는 국민들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게끔 된 상황.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이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형태의 단일화 방식이 지금 없게 된 거예요. 그 여파가 첫째 상당하다라는 게 걱정스럽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결국 단판이나 양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자리에서 나왔지만 연합정부라는 상당히 굳건한 틀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뭐 양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연합이란 큰 틀에 어떻게 보면 이 틀을 짜지 않았거든요. 선거 틀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단일화 방식이나 양보를 하더라도 한쪽이 수긍을 못 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억지 써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층들이 공감하는 단일화 방식이 이번 협상 중단으로 사실은 끝나버렸다. 네. 이 부분에 이 사실은 결과가 너무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공감 가는 측면도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너무나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로 이 10만인 클럽에서 발행하는 책자에서 이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시민 정부론. 그래서 두 캠프 또 두 후보가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두 후보를 견고히 지지하고 또 감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진보 진영 혹은 시민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두 캠프만 있고 두 후보만 있고 나머지 시민들이 뭐 참여하거나 다른 진보 진영에 참여하는 틀거리들은 상당히 배제되어 왔거든요. 근데 단일화 정도 그러니까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사이의 사이가 틀어지면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이런 이제 사안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은, 아까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은 정말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좋은 그림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만인 클럽 그 책에서도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감정은 너무 격화되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표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 틀이라든지 범민주 진보 진영의 틀을 먼저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런 시비가 최소화되고 또 시비가 있어도 이게 봉합이 금방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당사자들 간의 불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깨지는 흐름이고 제가 또 하나의 불길한 점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비판을 저 역시도 뭐 별로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록이 동색에서 그런지 아니면 친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건 달갑게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론이란, 이 단일화라는 거는 크게 보면 지도를 올려서 기세와 흐름으로 이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테크닉으로 이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지는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방법은 팽팽하다. 결국 기세와 흐름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도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게 결국 다음 주에 등록일 전에 단일화하겠다라는 사실 약속 자체도 지금 상당히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러면 만일 여론조사를 비판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신들이 불리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말도 또 불길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면 바꾸기 위한 어떻게 전략. 사실 이제 그 어떤 경선이나 이런 흐름에서 사실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경선을 중단시키는 이런 게 없지 않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여론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흐름이 나빠지는 걸 감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라는
방식조차도 사실은 이제 비판을 하고 사실상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단일화 방식 자체도 지금 유일하게 남은 방식조차도 지금 사실은 비판한 거기 때문에 24일 등록 전에 단일화하겠다는 약속마저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러면 보기에는 단판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 단판이나 마지막 순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3자 대결로 그대로 간다든지 그래서 이게 좀 촛불을 들 시점이 아닌가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을 들 시점이 아닌가라는 불길한 느낌까지 든다라는 거죠. 네. 자, 장윤성 기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과정이 본선 경쟁력을 현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중단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밤사이에 계속 전화를 돌려봤는데 양측 모두 이 협상이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안철수 캠프에 주로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나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안캠이 원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끝까지 그 협상 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럼 도대체 그 민주당에서 뭘 하면 어떤 걸 하면 그러면 협상을 재개할 거냐.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 조건을 걸어라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수긍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면 받겠다 말겠다 뭐 이런 걸 하지 않겠냐. 그래서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자를 사람이 누굴 잘라라 얘기를 하든가. 근데 요구 조건이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이 협상을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협상을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다. 단일화는 해야 된다. 라는 의지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구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민주당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이런 사과도 안 받아주면 뭐냐 뭐 이런 건데 오전에 민주당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선대위원장단 회의에 그 고위 관계자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를 해서 오늘 결론을 내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뭐 몇 명이 그 사퇴하는 것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바깥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 후보께서 기자회견, 1시 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으니 그 안측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빠르면 협상 재개가 언제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고 그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면서 새로운 협상의 단계로 나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리 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냥 지금 단일화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편, 2편, 3편 쫙 나가는 가운데서 위기의 편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면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너무 국민들이 예민하게 보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아니 그럼 뭐 이런 정도의 충돌도 없이 그냥 드라마가 이렇게 중요한 단일화 드라마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냐. 너무 시리어스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전문가를 뵙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우리가 두 대학생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우리 시민기자도 시민기자 인터뷰는 이 대학생들은 좀 실망스럽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안철수를 좀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지금은 어떤 권력 투쟁의 일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흐름을 형성하는.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이후에 이제 새정치 선언으로 발표할 내용이 획기적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묻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늘 언론사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녁에는 뭐 간부들 만난다면서요, 언론사 정치부장단.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중요한 만남 있어요? 네, 하여튼 저녁에. 근데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인터뷰들이 많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내일 아침에 보도되려면 뭔가 안철수의 인터뷰가 중심이 되어서 보도돼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협상 중단 이틀째
뭐 이게 헤드라인으로 간단 말이죠. 이러면 상당히 불리할 텐데 어찌 보면은 제 감으로는 캠프가 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오늘 오후나 이때쯤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원래 새정치 선언이 오늘 오후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어제 오늘 이틀째 부산 경남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일정을 끝내고 네. 오늘 정도에는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원래 이 새정치 선언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월요일에서 화요일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상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인터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치부 장단 만찬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서 핵심적인 골자가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이 상태로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든가, 이런 아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협상 중단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따라서 새정치 선언도, 미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까 이철희 소장이 얘기했다는, 이거는 그냥 위기의 한순간일 뿐이고, 국민들은 또 어찌 보면 이 위기를 즐길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별다른 너무 심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역으로 뒤집으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 오후에 다시 시작해서 내일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아닌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왜 그러냐면 만일 여기에서 내일 협상이 다시 재개돼 가지고 만일 내일 결과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여론조사밖에 안 되겠는데 제가 보기엔 안 후보 지지도 5% 날아갑니다. 그게 드라마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건데 뭐냐면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볼 때 자기 일인데 사실 그걸 자기 일로 보기보단 대부분 객화시켜서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면 차라리 이런 경우에 안 후보 쪽에서 바로 진전시킨 다음에 오히려 그래 모바일 받을게. 차라리 이런다라면 지도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다 했지만 그런데 만일 그렇지가 않고 저는 일단은 지금 방식 자체가 국민들한테 돈을 얻기 힘든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철희 소장님의 말씀이 맞다 할지라도 그럼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더 입지가 좁아진 거죠.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유리한 룰을 고집하면 안 돼요. 이제는 겸연쩍죠. 여기 와서 이제 자기 유리한 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입는 그것만으로도 지도가 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다. 그래서 전 지금도 사실 여론조사 지도가 사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양 후보 모두 이기고 있다고 보질 않아요. 지금 최근에 나타난 좋은 조사 결과 자체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렇게 정말 드라마에서 위기 상황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상당히 좀 근데 말이죠. 금방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후보 단일화 협상 중단이라는 악재가 없었다 치더라도 박근혜와 대결하는 이 두 남자의 경쟁력이 그다지 뭐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런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문재인 안철수의 이 지지도가 박근혜와 양자 대결에서 다소 좀 앞서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과거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여론조사에서 그 후보 간 지도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 대 이 야권 단일 후보를 보면 이 무응답이 다 10% 미만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제 한겨레 조사 같은 경우는 무응답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발표된 이제 갤럽 조사도 무응답이 7, 8%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얼마냐 대선이 역대 7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투표장에 안 갈 전 국민의 20%가 여론조사에서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면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현장에
이 선거 결과를 정하는 건 유권자가 아닙니다. 이 투표자죠. 네. 그날 당일 투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그 20%가 고르게 소위 말해서 여권 지지자나 야권 지지자 고르게 투표장에 같이 안 가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론조사에서는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면서 실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네. 대부분 야권 지지층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20대, 30대가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좀 높아요. 음. 여권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주부라든지, 이 고연령층, 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하고 실제 투표장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지금 흐름에서 보면 그날 당일 투표자를 예상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미 박근혜 후보는 지금 45%를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투표자 구성비를 상당히 야권, 그러니까 숨은 표가 네. 박근혜 후보에 있다고 보면 지금 박근혜 후보는 이미 50% 육박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절대 지지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권 후보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데이터상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제가 보면 5% 이상 이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안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음. 그런 이거를 이제 달리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는 행동화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내가 투표하겠다 또는 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고 응답은 했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사는지 또는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는지를 어느 정도로 그게 깎이는지를 보는 거죠. 네. 실제로 한 90%는 투표하러 간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70%밖에 안 간다든지 그 역대 투표를 쭉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연령층은 아닌 게 아니라 이 행동화 지수가 높죠. 개수가.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100%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투표장에 나갑니다. 네. 그런데 20대들은 투표를 하겠다고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그래놓고도 그 중에 70%만 투표장에 나가는 겁니다. 이 행동화 계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후보일수록 실제 현장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져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선거는 흐름이라는 거죠.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이 스틸 사진 같아서 한번 정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도이죠. 근데 그래서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고 이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흐름 자체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유권자들을 이완시키고, 나 투표하러 안 갈래. 이 흐름이 당일날. 그래서, 물론 저는 실제로 이철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는 단일화 방식이 지금 사라져가는 이런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투표 선거 기간 중에 상당히 좀 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해야 되는 상황으로 또 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예. 박근혜 후보가 예. 단일 후보보다 유리한 형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 전화 여론조사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네. 쉽게 얘기해서 가구 전화번호 명부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전화조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건데 그래서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이 국영꾼이 된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범야권 지지층들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이 분노를 조직하는데 실패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이 비슷한 게 국민들 어떻게 보면 범야권 지지층들이 또 국영꾼으로 만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분노에서 어떻게 보면 뛰어들 틈을 안 준 거죠.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제가 보니
7%는 이겨야지. 한 2% 정도 실제로 앞선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흐름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박빙으로 이기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 내용적으로 지금 안 좋다. 음. 뭐 내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선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 거기다가 단일화의 모습도 큰 틀에 국민들을 최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단일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이 정도 격차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는 결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보고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예.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도 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지금 누가 이겼느냐 이거보다는 투표 당일 실제로 투표율과 투표할 사람 이거를 분석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야권 단일 후보는 최소한 한 7% 정도를 이기고 있어야 예. 실제로 이기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야권,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뭐 여론조사의 향배나 투표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투표 참여 운동,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 네. 캠페인까지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회의했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회의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원장 총사퇴 이런 얘기들도 좀 언급이. 선대위원장단이 민주당이 10명이지 않습니까? 네. 10명으로 구성됐고 친노 인사 9명이 이제 그만두고 했는데요. 네. 일단 선대위원장단 총사퇴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판을 민주당이 새롭게 짜보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안측에 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그 민주당 입장으로는 걸 수 있는 최대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캠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선대위원장단 뭐 이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친노 인사들이 이제 그 9명이 다 그만뒀는데 네. 최근 협상장에 그러니까 슬슬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일정팀장을 했던 윤건영 실장이 최근에 그 단일화 협상팀 팀원으로 이렇게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해찬 대표의 비서였던 분이 또 그 새정치 선언문 작성하는데 거기 이제 팀원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노 인사들을 다 배제하고 새롭게 선대위원장을 꾸리고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친노 인사들이 문재인 후보와 그 전체 선거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민주당은 큰 틀에서 선대위원장단 총사퇴, 뭐 사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걸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 자꾸 딴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엉뚱한 데를 툭툭 때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가 문제인지, 문제 분질이 뭔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정치부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알겠는데, 근데 이 상황을 뉴스로 접하는 국민들은 그런 자세한 걸 이제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총사퇴한다고 그러고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하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면에서 그러면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열이 이거는 여전히 60% 이상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부응해야 되는 게 이 안철수, 문재인 이 거대 주자의 어떤 그런 사명일 텐데 이후에 판을 좀 어떻게 끌어가야지 그나마 지금처럼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실망했던 이런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또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판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데 저는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충분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 참여정부 일부 인사들이죠. 이 인사들에 대한 이런 불신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정말 마음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보는 국민들은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두 캠프가 과연 지금 이 상황을 풀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국민 눈에서는 오히려 아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총사퇴하고 그러면 이건 또 문 후보 지도 올라가는 사안이에요. 안 후보가 계속 몰리는 국면이 벌어지는 거죠. 민주당은 다 터는데 계속 저렇게 물고 늘어진다 이런 느낌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데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본질이 잘못 전달된다고도 봐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이제 대국적으로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다시 껴안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보라는 듯이 오늘 저녁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일까지라도 뭐 오히려 정상적인 합의안을 내일까지라도 우리 타결시켜버려라. 이런 국면이 오히려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저는 24일 날 만일 지금 내일 이번 주말까지 상황이 나쁘면 저는 오마이뉴스라도 나서서 촛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두 캠프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라도 우리 나서서라도 이걸 단일화를 시켜야지만 그런 상황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안철수, 문재인 이 두 후보가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팀에게 맡겨놨던 어떤 실무 협상의 중요한 가닥들도 잡아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새정치선언과 함께 확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뭔가 이 대반전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이런 거죠. 중요한 또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정권교체를 염원. 사실 이게 정권교체를 염원한 건 시민이었죠.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문재인을 선택했고 시민이 안철수를 선택한 건데, 그죠? 이제 이분들이 잘 못하면은 당연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아마 오고 놀란 가슴 놀란다고 진짜 예전에 좀 이 아픈 추억이 있어서 꼭 시민들이 촛불 들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성 기자가 볼 때 이게 판이 어떻게 좀 전환이 될 걸로 보입니까? 저도 그러니까 좀 양측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국면 전환용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페이스북에 백낙청 교수가 새로운 해법을 좀 제시를 하고 원탁회의가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촛불 라운드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양측이 모두 뺄셈의 단일화보다는 덧셈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열기,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보다는 안철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 조직,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내어놓고 그 장점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의 단일화로 가야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까 문재인 후보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정치부 기자들과의 대담, 이것이 이제 내일 오후 2시라고 그랬죠? 내일 오후 2시까지 이 문제가 풀려지면 문재인 후보가 밝은 모습으로 오마이뉴스 사무실에 등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둡게 되겠군요? 밝은 모습으로 등장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예측할 수 없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김원태 그 소장님의 말씀대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진 말자.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김원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평론가라고 해야 되나? 여론조사 전문가. 김군과의 이 1시간 동안의 대화가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가평에서 농사 짓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을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가평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잘 들어오고요. 농사라고 제가 얘기하면 좀, 너무 지나치고 대추를 줍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뒤늦게 오마이뉴스 대선 논례에 결합한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번에 후보 단일화 협상 중단이라는 악재,
이거를 배제하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대로라면은 박근혜 후보가 오히려 박빙으로 우세한 국면이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단순 여론조사 지지도만을 계산할 게 아니라 당일날 투표 당일날 현장에서 투표를 할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율과 투표자의 성향 이런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 그런 걸 다 계산해봤을 때는 야권 단일 후보가 최소한 7% 정도를 앞서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국면이다. 이런 분석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권 교체와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단일 후보에게도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일 후보 협상이 중단되는 이 국면은 하루빨리 바꿔서 오히려 더 감동적인 반전을 두 후보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제안까지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알찬 토론 아니었나요? 괜찮았나요? 네. 자, 대선 올레. 오늘은 11시 40분부터 합정동에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와 점심 식사 대담했고 또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 올레.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접는데 말이죠. 이따가 저녁 때 박근혜 후보가 대학생들과 이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오늘 중계를 못합니다. 그건 못하고 내일 이제 또 우리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와 또 이 오마이 TV 팀들이 생생한 대선 올레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대선 올레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